내 생일? 컵라면이면 충분하지. 생일이 뭐 대수냐? 컵라면이나 먹어.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조롱뿐.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10여 년째였죠.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왠지 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38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들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고 어깨는 항상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미순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두고 남편 최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선영아, 물 좀 갖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선영은 손을 씻고 찬물 한 컵을 받아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물 갖고 왔어요. 응, 고마워. 그런데 오늘 도윤이 골프 가는 날이지? 아침 일찍 준비해줘야 할 텐데. 요즘 부장님이랑 친해지려고 애쓰고 있다더라. 시어머니는 물을 받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의 골프복을 다림질하고 골프백에 필요한 용품들을 챙겨 넣으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영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반항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었거든요. 여보, 아침 차려놨어? 도윤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있어요. 골프복도 다 준비해뒀고요. 선영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답했죠. 도윤은 신문을 펼쳐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드셨어? 네, 일찍 드시고 약도 챙겨드렸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골프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회사 부장님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골프 치면서 얘기할 게 많아. 승진건도 있고 말이야. 선영은 조용히 도윤의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주며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예전엔 은행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참, 이번 주말에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 어떻게 돼가? 도윤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호텔 예약도 했고 음식 메뉴도 다 정했어요. 친척분들 연락처도 정리해서 초대장 보낼 준비 중이에요. 꽃꽂이도 직접 하려고 배워뒀고요. 선영은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래, 잘하고 있네. 어머니가 평생 바라던 칠순잔치니까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도윤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어요. 며칠 후면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38번째 생일이었죠. 그런데 여보, 제 생일이 이번 주인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 그래. 언제더라? 수요일이에요. 작년엔 너무 바빠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올해는 혹시... 아, 맞다. 수요일이면 그날 골프 약속이 있는데 도윤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에라도. 응,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잔치 준비가 우선이니까 이해해줘. 잔치 끝나고 나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줄게.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시댁일이 최우선이고
자신의 일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기대해 봤는데 말이에요. 도윤이 골프를 나간 후 선영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2년,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받았지만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며 살아왔죠. 심지어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의 꿈들도 모두 접어버렸습니다. 선영아, 점심은 뭐 해 먹을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었어요.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참, 친척 고모한테 전화 좀 해봐. 잔치 때 뭐 할 게 있나 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한우도 좀 사와야 할 것 같은데. 선영은 네 하고 대답하며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거울을 다시 보니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평범하지만 어딘가 균열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의 생일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을 때 가슴 속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혹시 도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침실을 나서자마자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빨리 와봐. 시어머니의 급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나가니 시어머니가 골프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골프복이 구겨졌네. 빨리 다림질 좀 해줘. 오늘 중요한 사람들이랑 만난다더라. 선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어머님, 오늘이 제 생일인데. 혹시 도윤이 뭔가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생일? 아, 맞네. 그래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도윤이가 부장님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생일은 언제든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도윤이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제 생일인데 기억하고 있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맞다. 생일이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어머니, 가족들까지 다 같이 골프를 치기로 했거든. 도윤이 골프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까지요? 응, 어머니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말이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중요한 날은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골프 모임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집에서 쉬고 있어. 저녁에 들어와서 뭐 맛있는 거라도 시켜 먹자.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빨리 나와.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골프장으로 데리러 온 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나간다. 저녁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도윤은 선영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선영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정말 이게 내 생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선영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죠. 혹시 도윤이나 친구들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올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오는 건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요즘 연락이 뜸했거든요. 결혼 후 점점 만남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38번째 생일을 혼자서 라면으로 때우고 있다니 이런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도윤에게서 온 단체 채팅방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몇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도윤과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어머니도 골프 재능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시누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즐거운 하루입니다. 도윤도 댓글을 달았죠. 선영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신의 생일날 가족들은 모두 즐겁게 골프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오늘이 선영의 생일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선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졌습니다. 결국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생일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혼자 생일을 축하해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편의점에는 제대로 된 케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하나요. 계산대에서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봉지 드릴까요? 네, 주세요. 선영은 컵라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내 38번째 생일이 컵라면 한 개로 끝나는 건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선영의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도윤이 집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정말 좋은 하루였어. 도윤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골프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부장님도 우리 가족들 인상 깊게 보셨고 어머니도 골프에 재미 들이신 것 같아. 그런데 제 생일은 선영이 말하려는 순간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아, 맞다. 생일. 컵라면 먹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서운해하냐? 내일 시간 되면 뭐 사줄게. 그 말에 선영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38번째 생일이 컵라면 한 개로 끝나버린 거였죠. 선영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도윤은 여전히 그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골프 모임이 성공적이었다며 기분 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 좋게 말씀하시더라. 특히 어머니가 골프에 관심 보이시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셨대. 선영은 그런 도윤을 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컵라면 한 개로 끝났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골프 모임은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잠깐 이리 와봐. 도윤이 거실에서 선영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도윤은 신용카드 고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나왔네.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선영은 고지서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호텔 예약금, 음식비, 꽃장식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봐야 하죠? 당연히 내가 봐야지. 내가 다 준비한 거잖아. 그리고 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칠순잔치 비용을 내 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의 말에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제 카드로요? 왜요? 내 카드는 한도가 다 찼거든. 회사에서 접대비도 많이 쓰고 해서 말이야. 선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선물 대신 시어머니 칠순잔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할부 결제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여보, 이번만 내가 도와줘. 어머니가 중요하지. 내 생일이 뭐 대수냐? 생일은 매년 오는 거고 칠수는 한 번뿐이잖아. 그 말은 선영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생일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도윤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온통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선영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정말 이게 다인가?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여전히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운딩 갔다 온 후 친척들 반응이 좋더라. 다들 선영이를 칭찬했어.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칭찬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글펐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도윤의 반응에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 정말 이런 일로 상처받는 게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눈 속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칠순잔치 전날 저녁, 선영은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장식, 음식 메뉴,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시댁 친척들이 몇 명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아, 있냐? 친척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어서 오세요.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언니와 사촌형들까지 4~5명이 거실에 모였어요. 선영은 서둘러 차를 끓이고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잔치 준비는 다 됐나? 큰형이 물었어요. 네,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선영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도윤이 대답했죠. 그래,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네.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귀찮아 하는데. 선영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듣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내일 잔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 평생 소원이 칠순잔치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호텔에서 하니까 더 의미 있고. 그때 시고모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도윤 아내 생일이 얼마 전이었다면서? 뭐 해줬어?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날 말이에요? 컵라면 하나 사다 먹였어요. 하하.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컵라면? 네, 그날이 정말 중요한 골프 라운딩 날이었거든요. 부장님, 어머니, 누나들이랑 같이 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골프가 그렇게 중요했나? 사촌형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날 골프 라운딩이 진짜 즐거웠거든요. 부장님이 우리 가족을 정말 좋게 봐주셨고, 어머니도 골프에 재미를 붙이셨어요. 그에 비하면 아내 생일 같은 건 뭐 대수겠어요? 하하.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아내 생일 같은 건 뭐 대수겠어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자신의 존재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생일인데. 시고모가 말하려던 순간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아, 정말 웃긴 얘기가 있어요. 그날 선영이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서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친척들이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편의점 컵라면? 그래, 요즘 여자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나 봐. 선영이가 소박해서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들은 생일이라고 비싼 선물 달라고 하는데 선영은 그 웃음소리들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38번째 생일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아, 괜찮지? 얼굴이 빨갛네. 시고모가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차가 뜨거워서 선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오른 거였는데 말이에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가 착해. 시큰형이 말했어요. 그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생일 선물로 컵라면 받고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정말 복받을 며느리야. 도윤은 더욱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선영이는 정말 이해심이 많아요. 그날도 제가 골프 가는 걸 아무 말 없이 보내줬거든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와, 정말 보기 드문 며느리네. 선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일어나려는 순간 시고모가 또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어?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지. 케이크요? 하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선영이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신기하네.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정말 소박하고 착해요. 선영은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컵라면도 좋아하지 않는데, 케이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펴졌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눈물로 촉촉해진 눈.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웃기네. 컵라면 생일 파티라니. 도윤이가 복받았어.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지. 내일 칠순잔치도 선영이가 다 준비했다면서? 정말 기특해. 선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구나. 웃음거리가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받지도 못하는구나.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내일 잔치에 쓸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시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겠지. 꽃다발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런데 나는 언제쯤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친척들이 돌아간 후 도윤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오늘 친척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 선영이 칭찬 엄청 했어.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칭찬들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욕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보, 오늘 하신 말씀들이 좀.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뭐가? 다들 내 이야기하면서 웃고 좋아했잖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 내일 큰일 앞두고 있는데.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시어머니 장미순의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선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호텔 연회장으로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꽃다발, 기념품, 사진 앨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분의 물품들까지 말이에요. 선영아, 빨리 준비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시어머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곱게 말아왔어요. 네, 어머님. 차에 실을 것들 다 준비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와,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선영은 연회장 한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고 음식이 제때 나오는지 점검하고 사진사와 사회자와 일정을 조율했어요. 선영 씨,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호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칠순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장미순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며느리 선영 씨가 정성껏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선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다고 소개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장미순 어르신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선영이가 이 모든 걸 준비해줘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왜인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계속 바빴습니다. 음식이 떨어진 테이블에 새로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없는지 살피고 사진 촬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했어요. 마치 잔치의 주최자가 아니라 직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선영아, 물 좀 갖다 줘. 선영아, 휴지 떨어졌어. 선영아, 아이들 음식 좀 더 주문해봐. 온갖 부탁들이 쏟아졌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케이크 앞에 서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케이크가 정말 예쁘네요. 3단 케이크라니 정말 대단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케이크도 며느리 선영 씨가 직접 주문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박수가 터졌어요. 선영은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큰 케이크를 받는데 자신의 생일에는 편의점 컵라면이었거든요. 어머니,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촛불을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촛불을 후하고 불었어요.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로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도윤에게, 두 번째는 신우이에게 주었어요. 선영은 한참 뒤에야 작은 조각 하나를 받았습니다.
선영이 덕분에 이런 멋진 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감사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선영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선영은 정말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다리는 아팠고 계속 웃고 있느라 얼굴 근육도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서 자신만 소외된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잔치였어.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말했어요. 선영이가 정말 잘했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칭찬은 많았지만 선영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신나게 얘기했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모든 게 완벽했어. 도윤도 맞장구 쳤어요. 선영이가 정말 고생했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주인공이 되었어.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런데 나는 언제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선물들을 정리하고 꽃들을 화병에 꽂고 사진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도윤은 피곤하다며 먼저 쉬러 들어갔어요. 선영아, 나머지는 내일 해도 되니까 너도 쉬어. 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선영은 잔치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환한 웃음, 따뜻한 포옹, 축하 인사들.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자신은 사진 속에서도 항상 뒤쪽에서 일하는 모습으로만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자신도 언젠가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말이에요. 칠순잔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뒤처리와 정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윤이 카드 고지서를 들고 와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선영아, 이거 봐. 도윤이 고지서를 내밀었어요. 선영은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비용, 음식비, 꽃장식, 기념품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얼마예요? 800만 원 정도 나왔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기뻐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 카드로는 이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윤의 말에 선영은 불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신용도도 좋고 할부도 가능하잖아. 도윤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선영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생일에는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시어머니 잔치 비용은 자신이 떠안으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제가 왜 이걸 다 감당해야 하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반발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가 다 준비한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댁 행사인데. 시댁이고 뭐고 간에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머니를 위해 돈 쓰는 게 뭐가 이상해?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어요. 뭘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어? 어머니, 잔치 비용 얘기하고 있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아, 그래. 선영이가 감당하기로 했다면서?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선영이 말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뭐 해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선영이는 정말 착하구나. 선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자신만 이상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결국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선영은 은행에 가서 할부 수속을 밟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금액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가족 행사요. 선영은 짧게 답했어요. 36개월 할부로 하시면 매월 25만 원 정도 나와요. 괜찮으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월 25만 원이라니 자신의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전 은행에서 일할 때는 이런 금액도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경제적 자립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잘 다녀왔어?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네, 할부 수속 끝났어요. 고마워. 역시 선영이가 있어야 우리 집이 돌아가네. 도윤은 고마워했지만 선영에게는 그 고마움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예전에 쓰던 수첩을 꺼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모아둔 적금과 투자 내역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결혼 후 잊고 지냈는데 다시 보니 제법 괜찮은 금액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선영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결혼 전 열심히 모아둔 돈들이었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도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관리해왔던 거였어요. 다시 보니 꽤 의미 있는 목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 시절 만났던 동료들과 고객들의 연락처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사업가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구나. 다음 날 선영은 용기를 내어 예전 동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선영이야. 어머, 선영이.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선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 많이 변했다. 뭔가 지쳐 보여. 그래, 요즘 좀 힘들었어.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든가? 예전 그 활발하던 선영이가 어디 갔어? 선영은 수진과 대화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수진아, 나 다시 일해보고 싶어. 정말? 그럼 좋지. 요즘 금융업계에서 경력자들 많이 찾고 있어. 하지만 집에서 반대할 것 같아.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뭐 어때?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야. 수진의 말에 선영은 용기가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결심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시댁의 그림자로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 속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자신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말이에요. 선영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 동료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숨겨둔 투자금들을 정리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왔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선영아, 이번 주말에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 가자. 도윤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새 옷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 칠순잔치 때 입은 한복이 너무 예뻐서 양복도 하나 맞추고 싶다고. 선영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저랑 같이요? 당연히 내가 사드려야지. 칠순잔치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도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칠순잔치 비용도 제가 할부로 내고 있는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 이건 별개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사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영아, 내 말 들려? 네, 어머님. 선영이 대답했어요. 백화점에서 예쁜 옷 하나 골라줘. 요즘 나이 들어서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칠순잔치 할부금으로도 이미 빠듯한데 또 큰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어머님,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못 사줘? 그게 아니라 선영이 설명하려던 순간 도윤이 화를 냈어요. 선영아,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어머니가 뭘 많이 달라고 하셨어?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한테 옷 한 벌도 못 사드리겠다고?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인색하다는 말에 상처받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당신이 사드리세요. 선영이 처음으로 반발했어요. 뭐라고? 도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이 이렇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제 돈이 있고 제 계획이 있어요. 왜 무조건 제가 해야 하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장한테 이렇게 말대꾸해? 말대꾸가 아니라 정당한 의견이에요. 저도 제 생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뭐야, 이 소리는? 며느리가 감히 남편한테 대들어? 어머님, 저는 대드는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옷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제 계획과 꿈이 있다고요. 꿈이 뭐야? 며느리 꿈이 뭐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의 마지막 인내심이 끝났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도 존중받고 싶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흥분했어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저는 감히가 아니라 정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영아, 너 정신 나갔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세요. 저는 당신들의 하인이 아니에요. 하인? 너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저를 가족으로 안 보시잖아요. 편리할 때만 며느리고 희생할 때만 가족이고.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어머니. 도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오히려 담담해졌어요. 네, 나가겠어요. 뭐라고?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선영아, 진정해.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도윤이 달래려 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님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아니야. 당신이 시댁에 올인할 동안 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야 제 자신을 찾은 거라고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결혼 전 물건들과 개인적인 소지품들 뿐이었죠.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영아, 제발 진정해. 우리 얘기해보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해요. 이혼? 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선영아, 제발.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배은망덕한 것.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선영아. 도윤이 뒤따라 나왔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야. 3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거든요. 예전 은행 동료 수진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수익도 나지 않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알바생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영의 카페 마이웨이는 이제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거든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와 정성스럽게 만든 디저트,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의 따뜻한 마음씨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어요. 미소야, 고마워. 오늘 매출이 어때? 정말 좋아요. 작년 같은 날보다 30%나 늘었어요. 선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서 시작한 작은 카페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김선영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S투자개발 팀장 박진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미는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GS투자개발이요? 선영이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네, 저희가 이 지역 상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장님 카페가 워낙 유명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수 팀장이 말했어요. 저희가 투자해서 사장님의 카페를 체인점으로 확장하는 거죠. 브랜드력도 있고 운영 노하우도 검증되었으니까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3년 전만 해도 편의점 컵라면으로 생일을 보냈던 자신이 이제 투자 제안을 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마이웨이 브랜드가 향후 5년 내에 최소 신계 매장까지 확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초기 투자금만 10억 원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선영은 잠시 멍해졌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문에 800만 원 할부로 고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억 원짜리 사업 얘기를 하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선영은 수진과 만나 이 소식을 공유했어요. 정말 프랜차이즈 제안? 대박이다. 수진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도윤이네 소식 혹시 들었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사실 선영은 가끔 궁금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 그거 들었어.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힘들다고? 응, 시어머니가 투자 사기당해서 집도 날리고 도윤이도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시누이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도움 안 준다고 하고. 선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나를 좀 더 소중히 여겼다면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선영은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계약 조건이 상당히 좋네요. 김 대표님께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정말요? 네, 브랜드 소유권은 물론이고 운영권도 대부분 김 대표님이 갖게 되어 있어요. 투자사는 자금만 지원하고 수익 배분받는 구조죠. 변호사의 설명에 선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선영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영아. 나 도윤이야.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톤이었거든요. 왜 전화했어요? 선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어머니가 사기당해서 집을 잃게 됐어. 나도 회사에서 잘렸고 정말 막막해서.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선영아, 제발. 조금만 도와줘. 너는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이요? 그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도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선영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함부로 대한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그때 컵라면으로 생일을 보내면서도 참았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비용을 제가 떠안으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선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겠습니다. 몇 달 후 마이웨이 1호 프랜차이즈 매장이 오픈했어요.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위해 모였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투자사 임원들, 그리고 선영을 아껴주는 단골 손님들까지 말이에요. 김선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선영은 그 순간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자신은 뒤에서 일만 하던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선영 언니 정말 멋져요. 미소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소야. 너도 이제 매장 책임자로 승진이야. 정말요? 와.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에 마이웨이 1호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거였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언니 뉴스 봤어요? 언니 성공 스토리 나왔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어요. 고마워. 내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부터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는 강릉의 한밤중 아내의 비명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나고 말았죠. 오늘의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릉 교회의 오래된 한옥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진 감나무는 이미 잎사귀를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기와지붕 위로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한 음모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복희는 창호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집안을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태풍을 겪어봤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사위 박성우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계속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성우야, 이 창문 좀 더 단단히 고정해 줄 수 있겠니? 복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태풍이 역대급으로 강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었고 강릉 해안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고 반복해서 방송하고 있었죠.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태풍이었습니다. 박성우는 마지못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2세의 그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였죠. 거액의 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장모의 집에 와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 더욱 못마땅했죠. 장모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성우는 대충 창문 틀을 만져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장모가 소유한 이 한옥과 넓은 땅, 그리고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성우의 시큰둥한 태도를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비상용 물과 음식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길러진 예리한 관찰력으로 요즘 사위의 행동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부터 성우는 유독 자신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갑자기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오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집 수리도 해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위장 같은 느낌이었죠. 성우야, 서연이는 언제 올 예정이니? 아,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밤늦게나 올 것 같습니다. 성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복희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딸을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차가운 시선이었거든요. 마치 계산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딸이 늦는다는 소식에 전혀 실망하는 기색이 없었죠. 저녁 무렵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처마 끝에서는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들이 마치 괴물의 팔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복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걱정되는 것은 태풍이 아니라 사위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복희는 성우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게 깔려 있었지만 한옥의 특성상 소리가 잘 전해졌거든요. 그래, 오늘 밤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태풍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고 자연재해로 처리되면 보험금도 나올 거 아냐. 복희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특히 섬뜩하게 들렸거든요. 성우는 통화를 끝내고 돌아와서는 평소보다 더욱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복희의 어깨를 주무르며 태풍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죠. 장모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장모님을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손길에서 복희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태풍의 전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불길하게 들렸죠. 복희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떠나지 않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분명히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 성우는 잠들지 못하고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서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갖 계산으로 가득했죠. 손목 시계의 야광 숫자가 어둠 속에서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태풍의 전조인 거센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은행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참담했습니다.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습니다. 젠장할. 성우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3년 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강릉 신도시 개발 소식을 듣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땅값이 폭락했죠. 설상가상으로 건설업계 경기마저 악화되어 회사 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우의 시선이 장모의 통장과 도장이 놓인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장모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슬쩍 본 잔고가 떠올랐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오랜 세월 모은 적금까지 합치면 좋기 5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한옥과 2,000평이 넘는 땅까지 합치면 그의 모든 빚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장모가 절대 그 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성우의 사업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복희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투기는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성우는 인터넷 검색창에 태풍 피해 보험금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보험 약관과 사례들이 떠올랐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즉시 지급되고 별다른 수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 같은 대형 자연재해 시에는 경찰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성우는 노트북을 닫으며 섬뜩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밤 태풍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
장모를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 실족사로 위장하는 것이었죠. 태풍 때문에 목격자도 없을 것이고 거센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꾸미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으로 기상청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태풍이 강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오늘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였죠. 그 시간이면 바람도 가장 강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는 장모의 보험 증서를 찾기 위해 서재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복희는 모든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성격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생명보험 가입 금액은 1억 원, 상해보험까지 합치면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성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고 해도 상대는 자신을 키워준 장모였거든요. 비록 요즘 들어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한때는 친아버지보다 더 따랐던 사이였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도 서연이도 모두 살아야 한다고. 성우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어쩔 수 없었죠. 그는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벌써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복희가 일어났을 때 성우는 이미 아침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한 모습에 복희는 조금 놀랐죠. 성우야, 벌써 일어났구나. 장모님께서 혼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늦잠을 자겠어요. 아침도 준비해뒀으니 드세요. 성우의 친절한 말투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 무렵부터는 슬슬 장모를 밖으로 유인할 핑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태풍이 심해지면 2층으로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1층은 침수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우는 자연스럽게 대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장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복희는 성우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어젯밤 들었던 전화 내용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풍은 본격적으로 강릉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외출 자제 경보를 내리고 있었고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죠. 성우는 시계를 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자 직장에서 조기 퇴근 지시가 내려진 것이었죠. 성우는 전화를 받으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연은 밤늦게 돌아와야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 회사에서 나가는 중이야. 엄마는 괜찮으시지? 태풍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던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회계사로 일하면서도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더욱 불안했죠. 아, 그래. 장모님은 괜찮으시니까 천천히 와. 도로 상황이 안 좋을 텐데 무리하지 말고. 성우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일찍 오면 장모를 혼자 밖으로 유인하기가 어려워질 것이었거든요. 아니면 서연까지도. 하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여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서연의 예리한 지적에 성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역시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사업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정말? 혹시 돈 문제라면 우리 함께 해결해 보자. 숨기지 말고 말해줘. 서연의 따뜻한 말에 성우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2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죠. 진짜 별일 아니야. 어서 집에 와.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은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이 일찍 와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 장모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서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이미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남편은 왠지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태풍 대비는 다 하셨고요? 응, 성우가 다 도와줘서 준비는 끝났단다. 그런데 서연아, 내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복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수상한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혹시 딸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자신도 최근 남편의 행동에서 뭔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밤에 자주 나가고 전화 통화도 몰래 하고 평소보다 신경질적이 되어 있었죠. 글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어젯밤에는 이상한 전화를 하더라. 복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순간 성우가 급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성우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복희는 순간 입을 다물었죠. 직접적으로 의심한다고 말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서연이 대신 대답했지만 성우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장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느꼈죠. 장모님, 제가 요즘 좀 예민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성우는 최대한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오랜 교직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성우가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태풍은 본격적으로 강릉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바람 소리는 마치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져서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태풍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죠. 태풍이 심할수록 자신의 계획에 유리했거든요. 장모님, 혹시 집이 위험해지면 대피소로 가야 할까요? 성우는 슬슬 밖으로 나갈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있는 상황에서는 장모만 따로 데리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대피소는 너무 멀어. 차라리 여기서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복희는 성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뭔가 성우가 자신을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밤 8시가 되자 태풍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전이 되어 집안은 캄캄해졌고 촛불과 손전등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죠. 성우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강풍에 뿌리째 뽑혀 쓰러진 소리였죠. 어머, 감나무가. 복희는 깜짝 놀라며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우의 눈이 번뜩 빛났죠.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태풍은 마침내 강릉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바람은 시속 150km를 넘나들며 집을 뒤흔들었고 빗방울은 총알처럼 창문을 때리고 있었죠. 한옥의 기와들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집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촛불의 작은 불꽃만이 세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어머니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나무들은 거의 90도로 휘어져 있었고 지붕에서 떨어진 기와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불안감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고 있었죠. 성우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절정에 달한 지금이 바로 기회였는데 서연이 계속 옆에 붙어 있어서 장모를 혼자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지하실에 비상용품이 더 있나요? 물이나 음식 같은 거 말이에요. 성우는 일부러 복희만 지하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필요한 건 다 여기 있어. 굳이 지하실까지 갈 필요 없단다. 성우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태풍이 지나가면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창고 지붕이 바람에 날려 완전히 뜯겨나간 소리였죠. 서연이 깜짝 놀라며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봐요. 창고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연의 외침에 복희도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창고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죠. 그 안에 보관해 두었던 농기구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바람에 날려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손전등을 들었죠. 장모님, 저기 보세요. 창고에서 뭔가 날아가고 있어요. 혹시 중요한 물건들이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간다고? 미쳤니? 너무 위험해. 서연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잠깐만 나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장모님, 중요한 물건들이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성우야, 정말 위험해. 지금은 물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복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장모님, 제가 건설 일을 오래 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정말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장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는 여기서 집을 지키고 있고요. 성우의 제안에 복희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절대 안 돼요. 이런 태풍에 나가면 정말 위험해요. 서연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성우는 이미 우비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걱정 마. 나 혼자 가면 더 위험하니까 장모님께서 손전등이라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말 마당만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성우는 복희에게 우비를 건네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사위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정말 잠깐만이야? 네, 장모님. 5분만요. 복희는 마지못해 우비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반대했지만 성우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죠. 서연아, 우리 금방 돌아올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문이 열리는 순간 엄청난 바람이 집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종이들이 바람에 날렸죠. 성우는 복희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조심하세요. 제 손을 꽉 잡으세요. 바깥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것처럼 거세었고 빗방울은 바늘처럼 얼굴을 찔렀죠. 복희는 겨우 발을 디디며 성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우는 창고 쪽이 아닌 바닷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창고는 저쪽인데 왜 이쪽으로 가니? 복희가 소리쳤지만 태풍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계속해서 바닷가 쪽으로 복희를 이끌었죠. 장모님, 여기가 더 안전해요. 바람이 덜 불어요. 성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바닷가가 훨씬 더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어둠과 태풍 소리 때문에 복희는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점점 바다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태풍 소리와 섞여서 마치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죠. 복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우야, 여기는 너무 위험해.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성우는 복희의 손목을 더욱 꽉 잡으며 갯바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죠. 오직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광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더 가요. 거기서 확인하고 바로 돌아갈게요. 복희는 드디어 성우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전화 내용,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죠. 성우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거니? 복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들은 갯바위 끝까지 와 있었고 아래로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갯바위 끝에서 복희는 드디어 성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그의 눈은 이상하게 번뜩이고 있었고 평소의 온화한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아래로는 검은 바다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고 파도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갯바위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여기서 뭘 하자는 거니? 너무 위험해. 집으로 돌아가자.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희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으며 바위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바람은 너무나 거세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고 빗방울은 얼굴을 때려 눈을 뜨기도 어려웠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성우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성우야, 너 정신 차려. 복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68세의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죠. 게다가 성우는 건설 일을 하며 다져진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서연이도 저도 다시 살 수 있을 거고요. 성우의 말에 복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효자인 척했던 사위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계획에 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서연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서연이는 모를 거예요. 태풍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생각할 테니까요. 성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계산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희의 강인한 생존 의지였죠. 성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자. 돈 때문이니? 빚 때문에 이러는 거니? 복희는 마지막까지 사위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모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2억이 넘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지 못하면 정말 죽는 거예요. 저도 서연이도. 성우는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니? 돈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복희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정말로 사위를 도와줄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께서 도와주실 리 없어요. 평소에 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성우는 복희를 바위 끝으로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밀면 복희는 바다로 떨어질 상황이었죠. 아래로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파도에 씻기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복희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이미 광기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복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성우가 복희를 밀쳤습니다. 복희는 균형을 잃으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아래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68년을 살아온 복희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바위 틈에 자라고 있던 작은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으악! 복희는 간신히 추락을 막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만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었고 발밑으로는 여전히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성우는 포기하지 않고 복희의 손가락을 밟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냥 놓으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뒤따라온 것이었죠. 손전등을 들고 바람과 비를 무릅쓰며 갯바위까지 온 서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위 끝에 매달려 있고 남편이 그 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서연은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성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왜? 서연의 외침에 성우는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사고야. 장모님이 실수로. 성우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엄마를 당장 끌어올려. 서연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오히려 서연에게 다가왔죠. 이제 증인이 생긴 이상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복희는 나무 뿌리를 붙잡은 손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태풍 속에서 가족 간의 생사를 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복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연은 악마가 되어버린 남편으로부터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서연아, 가까이 오지 마. 위험해. 성우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더 이상 가까이 와서 진실을 목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어머니를 바다에 밀어뜨리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똑똑히 보았거든요. 성우야, 정신 차려. 엄마를 당장 끌어올려. 서연은 태풍을 뚫고 갯바위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오히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죠. 그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조차 벗어던진 채 날것의 아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까지 여기 와버렸구나.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아내를 처음 보는 타인처럼 말하고 있었죠. 서연은 1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서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나까지 여기 와버렸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획이 틀어졌어. 원래는 장모님만. 하지만 이제 너까지 보게 됐으니까. 성우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켜버린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눈에는 이미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엄마를 당장 구해. 서연이 복희를 구하려고 다가가자 성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평소 아내를 대하던 다정한 손길과는 전혀 달랐죠. 서연아, 너도 알잖아. 우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2억 3천만 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래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너 정말 미친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미쳤다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너는 몰라. 성우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다 너희 때문이야. 장모님은 평소에 내 사업을 투기라고 비웃었고 너는 나를 믿지도 않고 의심만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성우의 외침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남편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편 복희는 나무 뿌리를 붙잡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8세의 나이에 이런 상황을 견디기는 한계가 있었죠. 손목이 아파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고 거센 바람과 파도가 계속해서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서연이 복희를 향해 소리쳤지만 성우가 계속 그녀를 막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어. 장모님도 너도. 모든 게 끝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성우의 말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자신까지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너, 나까지 죽이려고? 정말 미친 거구나. 미쳤다고 하지 마.
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집, 이 땅, 그리고 장모님의 돈까지 합치면 모든 빚을 갚고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성우는 자신의 계획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완전히 비정상적이었죠. 보험금까지 생각해봐. 장모님 보험금만 1억 5천만 원이야. 그리고 너까지 합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성우가 아내의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자신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언제부터라고? 빚더미에 깔린 그날부터야. 매일 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 그리고 답을 찾았지. 바로 이 방법이야. 성우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바위 끝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안 돼. 놓아줘.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힘이 더 셌죠. 그때 갑자기 복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도망가. 어서 도망가서 신고해. 복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이미 글렀지만 적어도 딸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가요? 어서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 복희의 간절한 외침에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금방 돌아올게요. 조금만 더 버텨요. 서연은 성우를 뿌리치고 도움을 요청하러 뛰어갔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복희가 아직 살아있는 이상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죠. 장모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성우는 다시 복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구조대에 신고를 한 것 같았죠.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죠.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그의 인생도 이 태풍처럼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구조대의 강력한 사이렌은 갯바위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죠. 성우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당황한 채로 사방을 둘러봤지만 이미 도망갈 길은 없었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복희는 나무 뿌리를 붙잡은 손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68세의 노인이 이런 극한 상황을 견뎌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딸이 구조대를 불러왔다는 희망이 그녀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젠장할. 성우는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2억이 넘는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복희를 바다에 밀어뜨리려고 했지만 이미 구조대의 불빛이 갯바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응답하세요. 확성기를 통한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태풍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복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성우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복희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제 손을 잡으세요. 하지만 복희는 성우의 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리 가. 내 손은 잡을 수 없어. 복희는 성우를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구조대가 올 때까지 혼자 힘으로 버티겠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구조대원들이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갖춘 그들은 태풍 속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였죠. 강력한 랜턴이 현장을 환하게 비췄고 복희가 바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구출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안전 로프를 몸에 묶고 복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성우를 견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저기 남자분, 뒤로 물러서세요.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구조대원의 지시에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 상태였죠. 구조가 끝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제 허리춤에 있는 로프를 잡으세요.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구조대원의 침착한 지시에 복희는 간신히 로프를 잡았습니다. 몇 분간의 위험한 구조 작업 끝에 복희는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졌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구조대원이 복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복희는 몸은 무사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죠. 손목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온몸이 추위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경찰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구조대에 신고하는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복희는 딸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서연아, 정말 무서웠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고 신고했죠.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바다에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경찰관들의 시선이 성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힘없이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성우 씨, 맞습니까?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우는 저항하지 않았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서연아, 미안하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대신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따님, 우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님도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복희는 몸은 무사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구급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성우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져가고 있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을 잘못 봤어요. 서연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남편 때문에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거지. 너는 잘못이 없어. 복희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사위에 대한 배신감, 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강릉을 휩쓸고 있었지만 적어도 복희의 생명은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이제 남은 것은 복희와 서연 단둘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태풍은 마침내 강릉을 지나갔습니다. 밤새 도시를 휩쓸었던 거센 바람과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잦아들었고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풍이 남긴 상처는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 부서진 간판들, 그리고 무너진 건물들이 어젯밤의 공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복희와 서연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복희가 큰 부상은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것은 몸보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참담한 풍경이었습니다. 마당은 온통 부서진 기와 조각들과 나뭇가지들로 뒤덮여 있었고 어제까지 푸르렀던 감나무는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죠. 창고는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대문도 한쪽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서연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함께 할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나서 더 괴로워. 복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부서진 기와 조각들을 쓸어 모으면서 그녀는 지난 밤의 악몽 같은 기억들을 정리하려고 했죠.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죽음이 가족의 손에서 올 뻔했다는 사실이었죠. 서연은 쓰러진 감나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 나무 그늘에서 어머니와 함께 놀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죠. 사랑하는 남편이 어머니를 해치려 할 줄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서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자책스러웠거든요. 서연아,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니. 복희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복희도 성우를 처음부터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었죠. 단지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서연아,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기도 하는 거야. 성우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단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복희는 놀랍게도 성우를 완전히 악인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2억이 넘는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기와들을 모으고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날려온 쓰레기들을 정리했죠. 일하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성우의 빚 규모와 동기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복희는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파괴된 것이 안타까웠죠.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복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연의 앞날이 걱정되었거든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어머니를 해치려 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당분간 엄마랑 함께 살래?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복희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연도 혼자 있기가 두려웠거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가 아직 너무 컸습니다. 네, 엄마. 함께 살아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봐요. 오후가 되자 하늘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태풍의 흔적들도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죠. 복희와 서연은 손을 맞잡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연은 막막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38세의 나이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복희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죠. 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엄마야말로 제가 고마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올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유난히 맑고 깨끗했죠. 복희는 그 노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이 아이와 나 둘이서라도 다시 삶을 세워가야지. 마당 한쪽에서는 쓰러진 감나무 옆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이었죠. 복희와 서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흐린 하늘을 뚫고 비춰오며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도 가져다 주었죠.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